안녕하세요. 올해 72살이 된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말을 오랜만에 제 입으로 꺼내봅니다. 예전엔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곤 했지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요. 저는 평생 바느질 하나로 먹고 살며 오직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걸로 제 인생도 빛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저를 외면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고 찾지도 않더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정말 그 말이 딱 제 얘기더군요. 그대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자식놈이 배신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제게 왔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저를 엄마로 부르더군요. 하지만 쉽게 엄마라고 부르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뼈 아픈 교훈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면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경기도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늘 손에 물 마를 날 없던 엄마를 도우려 동네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그곳 주인 아줌마의 먼 친척인 젊은 남자가 가끔 놀러 오곤 했어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그가 양장점 재정 관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마주친 그 사람은 다정한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엄두도 내지 않았죠. 그 사람은 대학도 나오고 자라온 환경이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라면서 늘 현실에 맞춰 살며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당당하며 현실이 아닌 꿈과 이상이 많은 남자였죠. 당시 저에겐 그런 게 참 크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만남도 거부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 덕분에 결혼에 골인하고 말았어요. 남편 집안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 단칸방에서 서로 바라보며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결혼 후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둘 다 가진 게 없으니 오히려 기대할 것도 없었고 새로 산 냄비 하나에도 하루치 장본 것에도 작은 기쁨을 나누며 살았죠.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그 아이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방과 후에 둘이 나란히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별안간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저를 응급실로 안내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저는 크게 다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목숨을 잃을지는 몰랐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밝은 얼굴로 평소처럼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녁이 되기도 전에 싸늘한 몸으로 돌아와 있다니요. 아무런 준비도 마음의 대비도 없이 남편을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어쩌겠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에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손을 잡으며 아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엄마, 이제 나 아빠 없어? 아빠는 다시는 안 와? 저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말했죠.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그래도 어쩌겠어. 하늘에서 늘 우리 아들 지켜보실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성훈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게.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다시 양장점의 문을 두드렸고 미친 듯이 바느질하며 살았어요. 졸다가 바늘에 찔린 손가락 상처가 무수히 많았고요. 눈은 침침하고 목 디스크도 심해지더군요. 그렇게 장미 양장점은 주인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운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대학을 나오고 외국 물까지 먹은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가게를 차리는 시대였고 동네 변두리의 작은 양장점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매일 아침 문을 열었고 옷을 만들어 달라는 분은 물론 작은 수선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아이의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끝에 피가 맺힐 정도로 늘 바느질만 했어요. 나중에는 어깨도 올리기도 어려워졌지만 아들이 공부까지 잘하니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픈 마음뿐이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밤이면 재봉틀 소리와 함께 아들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바느질로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고 밤이 깊어질수록 재봉틀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 참고서도 사주고 간식까지 챙겨가며 새벽마다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 어느덧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었고 저는 가진 걸 다 털어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까지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들 문제집 하나 더 사줬어요. 다행히도 그 결과 아이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저 남편 떠난 후에 한 번도 울지 못했는데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봉안당으로 찾아가 남편 유골함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동안 느꼈던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그러고 있는데 합격증을 들고 아들이 어느새 서 있었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의 고생이 전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겨우 진정하고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없는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해준 아들도 고마웠거든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엄마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야. 고맙다. 우리 아들. 잘했어, 잘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 못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만 같았고요. 남편 없이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게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군요. 제 아들이 잘 되기만 하면 그걸로 내 인생도 성공한 거라 여겼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법대만 들어간다고 돈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지 않더군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해야 법조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에 자취방보증금에 생활비까지 제 삶의 모든 시간과 노동은 아들이 공부하고 앞길을 열 수 있도록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을 땐 제 인생도 함께 일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곧이어 아들이 로펌에 취직했다며 저에게 명함을 주더군요. 변호사 김성훈이라고 적혀 있는 작은 종이를 받아드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그 명함 한 장을 마치 보물처럼 들여다보고 또 봤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들을 키웠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대단한 보답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제 노고는 인정하고 알아줄지 알았는데요. 제가 헛된 기대를 한 것만 같아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외면할까요? 함께 고생한 어미를 말입니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제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제게는 믿기 힘든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에 취직한 아들은 몇 년 동안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러다 거기서 만난 변호사랑 결혼까지 한다고 저한테 말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어엿한 가장이 되어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했어요. 어머니,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소개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오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며느리 될 아이는 처음 인사를 왔을 때만 해도 말투도 공손하고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어요. 게다가 로펌 대표의 조카라는 말에 마음이 든든해지더군요. 아,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만 흘러가던가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가장 먼저 나온 건 집 문제였습니다. 엄마, 예비 장모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세요. 저도 너무 죄송한데 이러다가 결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해. 집이 없다고, 30 초반에 집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돈을 한 번 만나야겠다. 엄마가 만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솔직히 세은이 조건이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게다가 대표님이 독신이라 세은이한테 로펌을 물려준다고 하는데 저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살래? 낡은 빌라인데 잘 고치면 되지 않을까. 엄마, 어떻게 그래요? 새 집으로 가야죠. 저도 대출 받고 이 집도 팔고 하면 어느 정도 신도시에 새 아파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집을 팔라고 아빠랑 함께 산 집이잖아. 싫으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결혼을 미루자고 해야지요.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기가 팍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다 커서 저러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에는 며느리 될 아이가 찾아와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며 울먹이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이 대표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럴 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저 열심히 키웠어요. 집 한 칸 없이 시집 간다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여기 분양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있는데 보실래요? 40평대라서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나랑 살려고 상해된 거야? 그럼요. 왜 싫으세요? 오빠가 늘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요. 솔직히 같이 살자는데 딱히 싫지는 않았죠. 오히려 기특했어요. 고마웠고요. 하지만 저도 준비라는 걸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예비 며느리가 신도시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막상 그 아파트를 보니 저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파트가 좋긴 하네. 그리고 방도 많고 겨울에는 따뜻하겠어. 내 어머니랑 함께 지내려고요.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죠? 어머니 집 시세 알아보니 그걸 팔면 충분히 여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팔기가 거기 내 아빠랑 추억이 많은 곳이라 쉽게 결정 못 하겠구나.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랑 추억을 쌓으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장점과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아줘서라기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집 문제로 기가 죽는 모습만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경기도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아들 명의로 올려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려다가 이왕 기 살려주는 일인데 아들에게 주자 마음 먹었어요. 며느리도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며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없는 세상에서 오로지 혼자 힘으로 버텨 온전 재산을 그날 아들에게 넘긴 셈이었어요. 하지만 집과 장미 양장점을 정리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연 지 꼭 30년이었어요. 문에 걸려 있던 낡은 간판을 떼어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벽에는 햇볕에 바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랜 세월 제 땀과 한숨이 곳곳에 박혀 있더라고요. 특히 재봉틀 책상을 버려야 할 때는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낡은 디자인이라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아들을 버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큰 나무를 사다가 손수 깎고 다듬어 만든 책상이라 정이 많이 갔어요. 조금은 투박했지만 그 위에서 저는 평생을 바느질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그런 추억들을 모두 두고 저는 새 집으로 떠나고 말았지요. 저의 그 허전한 마음을 아는지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위로는 해주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이사 가서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어깨 아프셔서 바느질도 더 못하실 텐데 차라리 잘 되었어요. 그래, 막상 떠나려니 섭섭하구나. 게다가 새로운 곳에서 며느리랑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세은이가 깍쟁이 같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용돈도 매달 드릴 테니 일도 그만하시고 즐기면서 사세요. 아들은 제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계속 다독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말을 믿지 않고서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은 결혼했고 저도 그 집에서 6개월 정도는 무난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저녁도 만들어 아이들을 기다렸지요. 늘 바쁘다 보니 얼굴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퇴근길에 아들 내외가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집에서 뭐 했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세은이가 못 들어오겠다고 야단이에요. 응? 아까 간장이 상할까봐 한번 다려놓았는데 그 때문인가? 저는 아들 먹으라고 집에서 나물을 말리고 된장과 고추장도 직접 담가두곤 했습니다. 퇴근하는 아들 내외 먹인다고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고등어도 구워놓으며 기다렸거든요. 엄마, 우리 밥 먹고 올 테니까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한 건 사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일 하시는 분을 부를 거니까 엄마는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냄새가 난다니? 그리고 저희 속옷은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가 빨 거예요. 엄마는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세은이가 불편하대요. 저번에 삶아 주셨다면서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제가 해준 밥을 참 잘 먹었거든요. 게다가 냄새라니요.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 아니겠어요? 저는 평생 속옷은 푹푹 삶아야 하는 줄 알았고, 된장 냄새나 고등어 굽는 냄새는 가족이 살아가는 집이라면 당연한 거라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고작 그런 냄새가 불편하다며 저를 점점 문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아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섰고 아들은 집 근처 오피스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엄마, 요새 세은이가 예민해졌어요. 맡은 업무도 그렇고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같이 살자고 해서 지낸 것뿐이야. 요새는 안방에도 안 들어가고 반찬도 안 하잖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세은이가 임신이 안 돼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억울한 마음에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영원히 떨어지자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저번에 재판에서 2번이나 패소하고 나니 대표님 눈치도 보이고 세은이도 신경 쓰이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아들 내외가 곤란하다는데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새 집을 얻겠다고 밀어붙인 아들 내외를 혼내려다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지려는데 아무리 방이 따로 있다 한들 어른이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어른답게 이해하고자 했어요. 다행히 풀옵션이라는 오피스텔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라더니 아들보다 더 잘난 며느리를 얻어서 그런지 비위를 맞추는 것도 여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가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오피스텔로 쫓겨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로 옮긴 첫날 밤, 낡은 가방 하나 들고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괜히 집을 팔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건강히 잘 지내면 됐지, 스스로 달래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텅 비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준다던 용돈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깜빡했겠지, 재판이 많아서 정신이 없구나 싶어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한테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그렇게 치사하고 창피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 2번 말을 꺼내려다 목구멍에서 삼켜버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쿵쾅거려서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면 무조건 돈을 잘 벌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변호사도 세상에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결국 영업이고 인맥이 있어야 일이 들어오는 자리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의 상황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로펌에 전화 한 통 넣지 않고 찾아가는 일도 삼갔습니다. 그저 아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랐지요. 하지만 오피스텔로 나온 뒤로 아들은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며느리라도 전화 한 통 해주면 좋겠지만 아들도 안 하는 걸 며느리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에게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무리 소식이 끊기고 연락이 닿지 않아도 아들 생일이 다가오니 제 마음은 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사고를 푹 고아 정성껏 미역국을 준비했지요. 소고기도 듬뿍 넣고 미역도 좋은 걸 장만해 오랜 시간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그렇게 미역국을 커다란 보온통에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괜히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오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비키세요? 이삿짐 들어갑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짐꾼들이 이삿짐을 들고 내리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안에서는 이사 온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커튼을 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젊은 여자가 현관 쪽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여기는 내 아들 집이에요. 내 아들, 김성훈 집. 아, 집주인이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여기 아드님, 미국 간다고 하던데요. 모르셨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에 가다니요. 내 아들이요. 왜요? 왜인지는 저도 몰라요.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거든요. 미국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2년 있다가 다시 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알아보세요. 네. 하며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시에 제 심장이 쿵 꺼지는 것만 같았어요. 미국이라니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이사 나간 것도 모자라 한국을 떠났다는 겁니까? 그제야 제 발밑에 고여있는 미역국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보온통 아래로 미역국이 흥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평생 바느질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그걸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던 집이었는데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떠나버리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바닥 위에 퍼진 미역국처럼 제 마음도 끝내 바닥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김성훈 변호사님하고 홍세은 변호사님, 뉴욕으로 2년 연수 가셨어요.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붙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휘청거렸습니다. 그 여자까지 그 말을 하니 그제야 사실로 받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표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는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급하게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차동께는 이야기 안 했나 보죠? 네. 임신 때문에 오피스텔로 가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죄송하게 됐네요. 통화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제야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받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아, 어머니 오빠가 말 안 했나 봐요.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희 미국에 있다가 돌아올게요. 그런데 삼촌 회사로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뭐가 됩니까? 가뜩이나 저희 곱게 안 보는 사람들 많은데요. 제발 다신 가지 마세요. 네? 아드님 인생 생각 좀 해주세요. 요즘은 명문대 나오고 변호사 됐다고 성공하는 시대 아니에요. 며느리는 저를 쏘아붙이고는 제 말 한마디 들을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표는 회의가 있다며 급히 자리를 떴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간 곳이 미국 어디인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볼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로펌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길게 이어진 숫자들. 국제전화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솔직히 미안해서 연수 간다는 말을 차마 못 꺼냈어요. 그래서 내일쯤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미안해도 말은 하고 가야지. 안 그래? 평생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년이에요. 아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안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양장 좀 다시 열든가 뭐 하든가요. 아직 젊으신데 그 정도도 못하세요? 제가 오피스텔로 나가시라고 할 때 알아들으셨어야죠. 저를 꼭 나쁜 아들로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그냥 내쫓은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 얻어드렸잖아요. 너 지금 나 버리는 거야? 그런 거야, 맞지?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솔직히 아버지 재산이니까 제가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잘 계시면 또 만날 수 있어요. 저 여기서 꼭 성공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더는 내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언젠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얻어준 것도 겨우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더군요. 이 고약한 것이 저를 아예 내쫓을 작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발신인 번호를 도로 눌러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로펌 회사에 연락해도 더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실에서 퇴거 통보가 왔고 저는 며칠 만에 오피스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가려 했지만 300으로는 새빵 하나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싸들고 찜질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구석진 자리를 찾아 몸을 웅크렸고 새벽이면 쫓겨나듯 찜질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돈댁 연락처는 알 턱이 없었고 아들은 연락이 끊겼고 믿었던 로펌마저 이미 이전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옷수선이라도 하려 했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낡은 옷을 고쳐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 옷을 사 입더군요. 며칠 동안 전단지를 돌리며 발품을 팔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아픈 몸뚱아리뿐이었어요. 이미 병든 몸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바늘을 쥐던 손은 떨리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나빠지면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건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던 밤 새벽녘에 문득 깨어보니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있던 지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손을 더듬었지만 주머니에도 가방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멍해진 머리로 자리 주변을 이잡듯 뒤졌지만 지갑은 없어졌고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300만 원과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어릴 때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야 그렇다 쳐도 사진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도 CCTV 사각지대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찜질방 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척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래도 몸 하나 누일 방은 마련해 줄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다 소문이 나고 내 아들이 비난받을 걸 뻔히 아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찜질방을 나온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게. 하지만 사람은 참 간사하더군요. 절망도 반복되면 무뎌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노숙 생활에 익숙해졌고 아들과 남편의 얼굴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새벽이면 인근 무료 급식소를 찾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랬고 낮이면 공중 화장실에서 대충 몸을 씻고 지냈습니다. 벤치, 지하도 공터를 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부끄러움도 결국은 사치더군요.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면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았는데 인간이면 뭐 하겠어요.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즐긴 것이 사람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살아보자 했지만 그것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발견하면 금방 무너지더군요.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장미 양장점 성운 엄마 아니야? 봉사자 중 한 명이 저를 계속 보고 있더니 다가와 한 말이었어요. 보아하니 동네에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던 손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획 돌려 외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저없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러나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꼭 잡은 채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박씨 맞아. 코 옆에 점도 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목을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던 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그저 가슴 한쪽이 시려왔어요. 마음이 아프니 아무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자식 얼굴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아 취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양장점을 알아봤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작은 양장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아예 업종이 사라지다시피 했더군요. 주선집이라도 찾아가 봤지만 다들 1인 사업장이라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서 서빙이나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힘든 일은 어렵겠다며 거절했어요. 도움이라도 하겠다며 직업 소개소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더 서글펐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몸 회복하고 다시 오세요. 네, 거울도 안 보세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제야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나빠서라기보단 어쩌면 마음이 다 망가져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사람을 세상은 한 번 더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다시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세상에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던 걸까요? 하늘이 저를 돕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역사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었으니까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발을 모으며 버티고 있는데 한동안 꺼져 있던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어 전원을 켰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휴대폰은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지시키려다 말기를 여러 번 혹시라도 아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생길까봐 마음 한구석에 미련을 남긴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놈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가슴을 후벼 파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걱정이 되기만 했습니다.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성한지, 무슨 일은 없는지, 차마 전화 한 통 걸 수는 없으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그 아이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배터리도 빠듯한 줄 알면서도 품에서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들인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건 절망에 빠진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박 사장님.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자의 절규가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참 웃기지요. 제가 해야 할 말을 그 남자가 대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라는 말 대신 무심결에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던 터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묻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옷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재단은 다 했는데 바느질을 기가 막히게 해줄 분이 필요해요.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이거 통과 못하면 우리 회사 망해요. 바느질이요. 지금 바느질이라고 했어요? 네. 저희 옷 재단하고 가봉까지는 끝났는데 리싱으로 박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바느질 잘하는 분 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미안한데요. 저 박 사장 아닙니다. 박 사장님 아니세요? 영도 어페럴 박 사장님요? 박 씨는 맞지만 사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바느질은 가능한데 정말 급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 남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그저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무슨 인연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 젊은 남성은 중견 맞춤 양복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42살, 고작 제 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파트너들에게 배신당해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는 절실했습니다.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곧 무너질 사람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바느질 잘하시는 거죠? 양장점 30년 했어요. 눈 감고도 바느질합니다. 제 말이 끝나고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남자가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굳어버린 몸을 끌고 젊은 남자가 끌고 온 차량 앞으로 다가갔지요. 제 낡은 신발이 눈에 밟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느질로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야기. 남자는 제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군요. 마지막에 그 젊은 남자가 당장 작업실로 가자고 저를 이끌더군요. 할머니,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 봅시다. 배신한 아드님 보란 듯이 말이에요. 저도 파트너 보란 듯이 성공하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고르고 작은 단추 하나까지도 허투루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제 삶을 녹이듯 정성을 다했죠. 며칠 뒤 우리는 완성된 옷을 들고 한국에 온 외국 바이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젊은 대표는 제 손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바이어는 옷을 손에 쥐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옷을 만지고 안감을 뒤집어 보고 섬세한 바느질 자국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기계로 찍어낸 옷이 아니군요. 특히 저분의 손에는 정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샘플이 이 정도라면 당신 회사 옷을 주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이어는 단숨에 수백 벌의 주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남자의 회사는 정말로 세상 밖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도리를 다했다며 짐을 싸고 나가려는데 젊은 대표가 저를 잡더군요. 아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할머니 아니, 박혜수님, 제발 회사에 남아주세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와 주실 수 있겠냐고. 30년 양장점 경험이 우리 맞춤 양복 브랜드에는 보석 같은 자산이라고 말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쓸모없는 사람을 왜 굳이. 젊은 인재 많잖아. 쓸모없다니요. 박혜순 씨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데요. 제 회사에는 박혜순 씨의 정성이 필요해요. 꼭 도와주세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회사에 남기로 수락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게 다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실수로 잘못된 번호를 누른 순간부터 어쩌면 모든 게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성복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진짜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진 옷을 알아봤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일본, 중국, 유럽까지 진출했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바늘을 들고 바느질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리 양장점 매장마다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섰습니다. 고운 손으로 천을 고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찾아오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우리 브랜드를 입점시키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해외에서도 공동 컬렉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남긴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기사님이 데리러 오는 차를 타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회사 브랜드의 고문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대표는 제 아들을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 했습니다. 소문에는 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던데 저는 외면했습니다. 성공하니 알겠더군요.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골목에서 회사를 향해
데리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꾀죄죄한 얼굴, 주머니를 뒤지며 허둥대는 손짓. 그 모습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다 잃고 껍데기만 남은 채 돌아온 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나 봐요. 아들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바지에 먼지가 묻는 것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줘요. 제발 도와줘, 엄마.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그 애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보아하니 미국에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눈이 맞은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넘어갔다더군요. 성공한 변호사, 돈 많고 배경 좋은 남자였답니다. 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주먹을 썼고 결국 미국 구치소 신세를 졌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내 아들이 먼 타국에서 징역을 살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 후에는 이혼 소송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였던 아들이 변호사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소한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개업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세상은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대요. 구설에 오르고 소문은 꼬리를 물었고 결국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당해 하루하루 술로 버티다 친구도 돈도 모두 잃고 마지막에야 저를 찾아왔다고 사연을 쏟아내는데 가관이었어요. 엄마, 마지막이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아들은 무너진 얼굴로 무릎을 꿇고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골목길 한가운데서 아들을 그저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덧 저를 태우려 온 차량이 도착했어요. 저는 천천히 차에 오르기 전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불쌍한 어미 버리고 간 놈, 꼴이 아주 좋구나. 너 아직 덜 굴렀어. 엄마가 그동안 너무 귀하게 키웠지. 더 굴러봐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도와달라니. 내가 노숙자로 얼어 죽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말을 뱉고는 미련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100미러 너머로 아들의 작아진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울부짖던 그 어깨가 손짓이 점점 멀어지고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아들의 사연을 곱씹어 보니 고약한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련한 내 아들을 꼬여내고 내 재산을 털어내 집을 장만해 준 것도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을 버린다니 그렇게 쉽게 아무 죄책감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치를 떨면서 젊은 사장한테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사장은 미주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두었기에 며느리와 새 남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간단했어요. 그저 사실만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 게다가 그 여자는 과거에 시어머니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걸로도 복수는 충분했어요. 불륜으로 가정을 깬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풍문은 미국 한인 사회에 퍼졌고 그들은 한인을 상대로 변호일을 하기에 새 남편은 한인 사회를 상대로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이야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명함 한 장 제대로 내밀지 못하고 사건 하나 맡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간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며느리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대표와 안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타게 아들을 찾을 때 외면한 사람이니까요. 대표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기에 회사 경비원을 시켜 질질 끌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남들과 제 성공을 나누고 싶어서 회사 수익으로 벌여진 노인 지원 재단을 설립했어요. 저 같은 난관에 빠진 노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식놈한테 전 재산을 주고 버림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저처럼 세상의 외면 속에 홀로 남겨진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외롭지 않은 마지막 인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 시니어 장인 육성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 회사 직원들과 재단 수혜자들이 모두 모여 저를 엄마라 부르며 축하했어요. 비록 아들은 없지만 새 아들딸이 생긴 겁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 저는 마침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제가 만든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봉사부터 하라고 저는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놈한테는 제가 번 돈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편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으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키운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없다고 불쌍한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게 아들과 제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놈보다 역시 제 인생이 더 소중하네요. 그렇게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걸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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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